한여름 해수욕장에서 팔찌를 파는 10살 소녀 서연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겨우 몇천 원밖에 벌지 못하는 그녀에게 한 남자가 차갑게 말합니다. 거지 같은 애 좀 치워요. 쓰레기부터 치워야죠. 상처받은 서연이가 짐을 싸려는 순간 한 할머니가 다가와 팔찌를 모두 사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서연이가 할머니의 손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과연 서연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30년간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까요? 한 장의 작은 팔찌가 불러온 놀라운 반전과 기적 같은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게 될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올해 10살이에요.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단둘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해변에서 팔찌를 팔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변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한 장의 작은 팔찌가 어떻게 30년간 헤어져 살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가슴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태양이 자결하는 한여름 오후 2시. 인산인해를 이룬 해수욕장에는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꽃밭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완벽한 휴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하고 즐거운 풍경 한가운데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0살 소녀 서연이었어요. 낡아서 색이 바랜 분홍색 티셔츠에 무릎이 해진 청바지를 입은 서연이는 바닥에 얇은 천을 깔고 그 위에 작은 팔찌들을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화려한 비치웨어를 입은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서연이의 작고 가는 목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전해졌습니다. 팔찌 사세요. 정말 예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에 찬 밝은 음성이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서연이는 이미 새벽 7시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한소영이 밤새워 만든 팔찌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꿰맨 구슬들과 색색의 끈으로 만든 팔찌들이었어요. 재료는 저렴했지만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깊숙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변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대부분은 서연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서연이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돌리며 그 자리를 떠나곤 했죠. 엄마, 저 언니 왜 저기 혼자 앉아 있어? 지나가던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쉿, 조용히 해. 그냥 가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대화가 서연이의 귀에 들릴 때마다 작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지만 집에서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얘야, 팔찌 하나 주겠니? 이른 때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와 1,000원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쁘게 만들었구나. 착한 아이야.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깊숙이 인사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연이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언니가 2,000원을 주며 팔찌를 사갔어요. 진짜 이쁘다. 우리 동생이 좋아할 것 같아. 감사해요, 언니.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서연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5,000원 정도였어요. 그것도 운이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00원도 못 벌 때가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작은 손으로 동전들을 조심스럽게 세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엄마랑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겠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뜨거운 햇볕 아래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도 모든 게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엄마 한소영은 한 달 전부터 계속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높은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대로 밥도 드시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죠. 엄마, 병원에 가야 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엄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서연아. 며칠 더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서연이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가지 않는 진짜 이유를요. 병원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연이가 엄마 대신 나와서 팔찌를 파는 거였어요. 아픈 엄마를 혼자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오늘 먹을 것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아가야. 그날 아침 집을 나서려는 서연이를 엄마가 불렀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와.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했어요. 얼굴도 창백했고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팔아야 해. 엄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사드리고 싶어. 서연이에게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건강해지면 둘이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쁜 옷도 사입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꿈을 꾸기에도 현실이 너무 팍팍했어요. 서연이와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은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달동네 끝자락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지붕이 낡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엄마 한소영은 서연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었어요. 서연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서연이는 가끔 엄마가 혼자 우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왜 우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아. 그냥 바람이 불어서 눈이 아팠어.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팔찌를 팔려고 노력했어요. 팔찌 사세요. 진짜 예뻐요. 목소리에 더 힘을 넣어 외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지나갔어요. 오후가 되자 햇볕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하지만 그늘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면 팔찌가 더 안 팔릴 것 같았거든요. 물 좀 마실래? 옆에서 해산물을 파는 아주머니가 물병을 내밀었어요. 감사해요, 아주머니. 서연이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물을 받아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어린 게 참 기특하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집에서 아프셔서 못 나오세요. 어머, 그럼 혼자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아주머니의 눈에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서연이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무서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물건을 파는 것도 처음이었고 낯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오늘은 얼마나 팔았니?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3,000원이요. 그것만? 아침부터 앉아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서연이는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급했어요. 이 정도로는 오늘 저녁거리도 살 수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해변 한쪽에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벤츠였어요. 서연이는 그런 비싼 차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옷차림부터가 남달랐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부자인가 보다. 서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혹시 저런 부자들이 팔찌를 사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죠. 첫 번째로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매우 권위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78세 정도의 우아한 여성이 내렸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고급스러웠지만 어딘지 슬픈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지막으로 4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다른 두 사람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하 직원 같았어요. 그들은 서연이가 앉아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 저런 부자들이 팔찌 하나쯤은 사주겠지? 서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팔찌들을 더 예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알지 못했어요. 저 사람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누군가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벌어질 일이 서연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도요. 서연이는 그저 오늘도 팔찌 몇 개라도 더 팔아서 엄마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만 품고 있었어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변의 인파는 여전히 북적거렸고 서연이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작고 여린 어깨에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요. 하지만 서연이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과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검은색 벤츠의 엔진 소리가 해변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차량이 모래사장 근처 주차장에 멈춰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서연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비싼 차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와, 정말 멋있다. 첫 번째로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전무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값비싸 보이는 회색 정장에 반짝이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늘 차갑고 거만한 표정이 새겨져 있었죠. 김전무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마치 이 해변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로 내린 사람은 박정희 회장이었습니다. 78세의 우아한 여성으로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모습이 고급스러웠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오래전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부장이 내렸습니다. 40대의 남성으로 정희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의 모습에서 오랫동안 충실하게 일해온 부하 직원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회장님, 이쪽 부지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휴양지 리조트 후보지입니다. 김전무가 공손한 듯하지만 어딘지 계산적인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바다 전망도 훌륭하고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여기에 최고급 리조트를 지으면 분명히 대박이 날 거예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30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김전무가 대답이 없자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정희가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이 정도 입지라면 서울 강남 사람들도 주말마다 몰려올 겁니다. 김전무의 눈에는 욕심이 번뜩였어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자신의 지위가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전무의 시선이 서연이가 앉아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바닥에 천을 깔고 앉아 팔찌를 파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김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전무가 서연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어요.
저런 거지 같은 애들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서연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지 같은 애라고? 리조트 사업을 하려면 이런 쓰레기들부터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김전무의 말이 점점 더 독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어린 얼굴에 순간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어요. 눈시울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울음은 참았습니다. 저런 애들이 있으면 고급 리조트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손님들이 불쾌해할 게 뻔하거든요. 김전무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야 해요. 이런 거지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서연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작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팔찌들을 상자에 주섬주섬 넣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야겠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하지만 정희는 김전무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알 수 없었어요. 김전무. 정희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저 아이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김전무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희는 주변 상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그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거든요. 저기 팔찌 파는 아이 매일 나오나요? 정희가 해산물을 파는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 아이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안쓰러움이 스쳤습니다. 매일 아침 7시쯤 나와서 해질 때까지 있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죠. 부모는 어디 계신가요? 정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엄마 대신 나와서 팔찌를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끔 제가 김밥 하나씩 사주기도 하는데 항상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예요. 어디서 사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기 해변 뒤편 달동네 쪽인 것 같아요. 집이 많이 가난한 모양이에요. 정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다른 부지도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전무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그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발걸음은 이미 서연이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팔찌들을 상자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전무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받아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정희가 가까이 다가가자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할머니.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팔찌들 얼마예요? 정희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에 1,000원이에요. 서연이의 대답이 간신히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원하시면 더 싸게 드릴게요. 500원만 주세요. 그럼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요. 정희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팔찌를 팔아도 겨우 한 끼 식사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거든요. 엄마가 만드신 거라고 했죠? 네. 엄마가 밤새워 만들어주세요. 엄마는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서연이의 얼굴에 엄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명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찰 몇 장을 꺼내 서연이에게 건넸어요. 이 팔찌들 다 살게요. 네.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돈을 바라봤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서연이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다 주시는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요. 다 가져갈게요. 정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에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는 팔찌 하나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팔찌였어요. 구슬과 끈으로 만든 단순한 팔찌였지만 어딘지 특별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정희의 손목을 가리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정희가 깜짝 놀라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검은색 정장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팔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차고 다니던 팔찌였어요. 이거 저희 엄마랑 똑같은 팔찌예요. 서연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거랑 진짜 똑같은 거 차고 있어요.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팔찌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팔찌였습니다. 30여 년 전 정희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자신이 차고 하나는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모녀만의 특별한 팔찌였습니다. 정말이니? 정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너희 엄마가 정말 이거랑 똑같은 팔찌를 차고 있다고? 네, 진짜 똑같아요. 서연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거 진짜 소중하게 여기세요. 절대 빼지도 않고 목욕할 때도 차고 있어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30여 년 전 잃어버린 딸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작고 사랑스러웠던 딸. 자신과 똑같은 팔찌를 차고 좋아했던 그 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소중한 딸. 서연아? 정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너희 엄마. 지금 어디 계셔? 집에 계세요.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너희 엄마를 만나볼 수 있을까? 정희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맸던 딸의 흔적을 마침내 발견한 것일까요? 그 작은 팔찌가 정말 자신이 만든 것일까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서연이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졌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정희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서연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한소영이에요. 왜요? 그 순간 정희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 30년 전 자신이 부르던 딸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그 팔찌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너희 집에 가서 엄마를 뵐 수 있을까? 네, 저희 집에요? 서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자처럼 보이는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 오고 싶어 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정말 더러워요. 부끄러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전혀 괜찮아. 할머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정희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작고 여린 손이 자신의 손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겠니? 네. 따라오세요. 서연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집이 너무 형편없는 상태라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 친절한 할머니가 엄마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정희는 장 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장 부장은 오랫동안 정의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라 회장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단번에 눈치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장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라와요. 정의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전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신데요. 다른 부지도 둘러봐야 하고, 일정은 다 미뤄요. 정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서연이가 앞장서서 해변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그 작은 뒷모습을 따라가며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어요. 30년간 꿈에 그리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일까요? 서연이가 안내하는 길은 해변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화려한 해수욕장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해변 상가들 대신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들, 녹슨 간판들, 좁은 골목길에 널린 빨래들. 정의의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내 딸이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걸까? 저기에요.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가리킨 곳은 달동네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진 외벽의 녹슨 철문,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붕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정의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들어오실 거예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집이 정말 더럽고 좁아요. 창피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좁은 마당이 보였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빨래줄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집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일찍 왔네. 정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 목소리. 서연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의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단칸방이었어요. 작은 공간에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그리고 간이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을 보는 순간 정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소영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은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30여 년 전 사랑스러운 10살 아이였던 딸이 지금은 40살에 병든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님이 오셨어요. 서연이가 소영에게 말했어요. 소영이 힘들게 몸을 일으켜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영의 얼굴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많이 변화시켰으니까요. 누구세요? 소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의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엄마, 이 할머니도 엄마랑 똑같은 팔찌 차고 있어요.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낡아진 팔찌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차고 있었던 팔찌였어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추억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소영이 팔찌를 만지며 물었어요. 정희는 자신의 손목에서 팔찌를 조심스럽게 벗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팔찌와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 2개였어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이 팔찌를 손목에 채워주던 누군가의 모습. 설마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한 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그 한마디에 소영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 그 억양.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엄마야. 정희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거짓말. 소영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 엄마는 날 버렸어요. 아니야, 소영아.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어요.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평생을 찾고 있었어. 소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럼 왜 이제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영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몸이 손에 느껴졌어요.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아. 정희가 오열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못나서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소영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여 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소영이 엄마야. 정희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연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 부장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정희 회장이 30여 년간 찾던 딸을 드디어 만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많이 아팠어요. 소영이 어린아이처럼 울며 말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 정희가 소영을 더욱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이제 엄마가 다 책임질게. 김전무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하지만 분위기상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정희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정말 우리 엄마의 엄마예요? 정희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소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의 진짜 할머니야. 서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생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소영아, 병원에 가야겠어. 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희는 소영의 상태를 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계속되는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30여 년 만에 만난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 부장. 정희가 급하게 불렀어요. 네, 회장님. 장 부장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당장 최고의 병원으로 차를 준비해요. 응급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장 부장은 오랫동안 정희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라 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어요. 소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엄마 그리고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비 정말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정희가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질게.
내가 아픈 게 제일 중요해. 서연이는 갑작스럽게 변하는 상황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서연이가 소영에게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서연아. 소영이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김 전무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 전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이런 거지들과 무슨... 입 닥치세요. 정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김 전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 회장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회장님, 이 사람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정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고 저 아이는 내 손녀예요. 김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거지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사람들이 회장의 가족이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김 전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쓰레기라고 했던 그 아이는 내 소중한 손녀딸이에요. 정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내 손녀를 쓰레기라고 했으니 이제 당신이 진짜 쓰레기가 되는 거죠.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 전무가 급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하죠. 당신과는 더 이상 일할 생각이 없어요. 김 전무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변했어요. 순간의 실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회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김 전무가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더 이상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소영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소영아, 일어날 수 있겠어? 네, 해볼게요. 소영이 힘들게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비틀거렸어요. 정의가 재빨리 딸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해. 서연이도 엄마의 반대편에서 소영을 도왔어요. 가족 3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부장이 이미 고급 승용차를 집 앞까지 가져와 놓았어요. 검은색 벤츠의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태워드려요. 장 부장이 소영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소영은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옆에 앉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서연이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차에 탔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타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디 병원으로 갈까요? 장 부장이 물었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좋은 병원으로 가요. 응급실로 바로. 정의가 대답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김 전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의는 소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너무나 야윈 손이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소영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다 말해줄 수 있겠어? 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릴 때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저를 데려갔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후로는 해외로 팔려갔다가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했어요. 정의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겨우 도망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움을 받아 자립했는데 소영이 계속 말했어요. 서연이 아빠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 사람도 저를 때리고 괴롭혔어요. 서연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서연이를 데리고 도망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서연이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정의가 소영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이제 엄마가 다 지켜줄게.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소영을 부축하며 응급실로 향했어요. 30여 년 만에 만난 딸을 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회장이 직접 온다는 소식을 들은 병원 측에서는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장 부장이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을 이쪽으로 모셔주세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와 소영을 정중하게 모셨어요. 소영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생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소영이 정희를 바라보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정희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주치의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내과 전문의였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소영을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폐렴, 그리고 여러 합병증이 동반된 상태였어요.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분과 잠시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의사가 정희를 따로 불러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양실조가 심해서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고 폐렴도 꽤 진행되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입원 수속을 밟겠습니다. 정희는 소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딸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엄마 옆에서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입원해야 한대.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입원이요?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입원비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정희가 딸을 진정시켰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많이 아픈 거야? 아니야, 서연아.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심시켰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이제 나을 수 있을 거야. 정희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제대로 돌봐줘야 했어요. 엄마가 입원하는 동안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할머니 집에서 지낼래? 정희가 제안했어요.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엄마 없이 혼자요? 할머니가 있잖아. 정희가 서연이를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 엄마 보러 올 수 있어. 소영도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엄마는 빨리 나와서 돌아갈게.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입원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영은 1인실로 배정되었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병실이었습니다. 와, 서연이가 병실을 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소영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이런 좋은 병실에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소영을 침대로 옮겨드렸어요. 그리고 링거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소영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30여 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소영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엄마를 만나다니. 나도 그래. 정희도 울먹였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며칠이 지나면서 소영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치료 덕분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와 딸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소영이 침대에 앉아서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이야.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시더라. 서연이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봤어요.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단장한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주셨어.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케이크도 먹었어. 그래,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 소영의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정말 나가는 거구나. 소영이 병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 맞아. 정희가 딸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이는 신이 나서 병실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어. 그래, 우리 서연아. 소영이 딸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정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처음 보는 큰 저택에 놀랐어요. 서연이가 며칠 동안 지냈다고 했지만 직접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소영이 집이기도 해.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정부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소영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은 넓고 쾌적했어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바뀌었고 정인의 가족의 일상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소영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서연이는 좋은 학교에 전학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공주님, 어서 와. 정희가 거실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서연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정원에서 꽃 가꾸고 계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정원으로 뛰어갔어요. 소영이 장미꽃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뒤에서 껴안며 인사했어요. 서연아, 학교 어땠어? 소영이 딸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3개의 팔찌를 가져왔어요. 엄마와 할머니의 원래 팔찌, 그리고 서연이를 위해 새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우리 3사람이 모두 차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정희와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래, 우리 모두 차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3사람은 각자의 팔찌를 손목에 찼어요.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 3개가 그들의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3사람은 처음 만났던 바닷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닌 희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거지 같은 애 좀 치워요라는 모욕적인 말이 역설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30여 년간 찾아 헤맸던 딸을 되찾았고 사랑스러운 손녀도 만났어요. 소영은 병을 고치고 엄마의 사랑을 되찾았으며 서연이는 더 이상 배고프거나 슬프지 않은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희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3사람은 각자의 손목에 반짝이는 팔찌를 차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팔찌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장의 작은 팔찌가 30년간 헤어져 살던 가족을 다시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소중한 이야기와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서연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정희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끈질긴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